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자는 박승윤 교수의 비만의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책은 2021년에 청와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총 13개의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야기, 점점 뚱뚱해지는 현대인. 두 번째 이야기, 비만은 전염성 질환인가. 세 번째 이야기,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만. 네 번째 이야기, 인간 식생활의 변화. 다섯 번째 이야기,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 1. 여섯 번째 이야기,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 2. 일곱 번째 이야기, 먹을거리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 여덟 번째 이야기, 식품산업. 아홉 번째 이야기, 렙틴과 인슐린. 열 번째 이야기, 무의식적으로 먹기. 11번째 이야기, 비만과 운동. 12번째 이야기, 비만이 초래하는 문제들. 마지막 이야기, 비만의 예방 및 해결책 그리고 전망. 제가 최근에 읽었던 비만 관련 책자 중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책에 맞게 충실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경희대학교 박사이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 교수이며 비만의 사회적 요인과 그 해결책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서로는 이 우주의 양리학 강의, 당신이 생각조차 보대본 30년 후 의학 이야기, 비만의 사회학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자는 들어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쉽게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작심삼일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새해 계획을 세웠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이 세웠다고 합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운동, 다이어트, 공부 등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업종의 카드 그 매출을 보면은 1월달에 급증했다가 2월달에 바로 매출이 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운동하고 꾸준하게 다이어트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비만 인구를 우리가 과체중 인구 BMI 25 기준으로 보면은 남자가 37%, 여자가 38%, 그래서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이렇게 과체중 인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원래부터 이렇게 뚱뚱해진 것이 아니고 저자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미국의 비만 인구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식량 부족 문제, 식량의 어떤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렴한 어떤 가공식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질이 낮은 이런 그 공장식 축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그때부터 인류의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급격히 뚱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급증하면서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2억 명이 될 만큼 굉장히 많아졌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비만율을 보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만학회에서 대한비만학회에서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남자가 2009년도에 36.3%의 비만율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5.4%, 그 다음에 2030년 앞으로 한 9년 뒤에는 61.5%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6명이 비만인구가 된다는 얘기죠. 또한 여성은 보면은 2010년도에 23.9%에서 2018년에 26.5%로 여성은 지금 완만하게 남성에 비해서는 상승하고 있지만 여성도 2030년에 되면 37%가 될 만큼 남녀 모두 지금 비만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만, 내 몸의 시한폭탄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WHO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다. 그래서 2014년에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비만 코드가 266으로 질병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비만해지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호르몬 대사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그 자신이 어떤 그 과식하거나 나태해서 비만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비만의 원인은 우리 프란시스
부시라는 분은 강요됨 미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어진 뱃살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사회가 잘못됐고 우리한테 그런 먹거리 문화가 제공되면서 결국은 인간이 뚱뚱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공장식 축산에 있는 닭이나 돼지, 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비만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도축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인류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내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만의 판정법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MI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BMI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체중을 우리가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만 그 체중 보면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체중은 우리가 18.5 미만인 것을 우리가 저체중이라고 하고 정상 범위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은 23까지고 서양인은 25까지. 그래서 아시아인과 서양인이 약간 다르고 그다음에 아시아인은 23이 넘어가면은 과체중이 되고 서양인은 25인 넘어가면 과체중. 그다음에 이제 비만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인은 25가 넘어가면 비만 단계, 그 다음에 서양인은 30이 넘어가면 비만 단계로 보고 비만 3단계는 서양인은 40이 넘어가면 비만 3단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고도 비만, 뭐 매우 고도 비만 이런 기준이 이렇게 BMI 지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수치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비만을 판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허리둘레 판정법인데 남성은 90cm가 넘어가고 여성은 85cm가 넘어가면은 비만이라고 판정하는 방법인데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 이 안에 또 내장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즘 그것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인바디 측정법 있죠. 인바디 측정법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25 미만이 되면 25 미만 되면 보통 적정 체지방률이 25까지 보통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20까지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20이 조금 넘어서 지금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체지방률이 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약 42년 동안 196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약 42년 동안의 미국의 성인의 신장, 체중, BMI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남녀 모두 신장은 1%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신장은 굉장히 적게 신장인데 남자는 몸무게가 14% 늘었고 여자는 15% 늘었고 남자는 BMI 지수가 10%가 늘었고 여자는 12%가 늘었어요. 결국은 키는 크지 않았는데 우리가 몸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BMI 지수가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서 62년까지 BMI 30 이상 비율, 30 이상부터 비만이라고 하니까 그 비율이 13%인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이게 40%로 무려 3배가 증가되었고 더 좀 충격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비만 지수가 우리가 40%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병적 BMI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1960년에서 62년까지는 1.4%인데 이것이 2015년에서 2016년에는 8%로 무려 비만율은 3배 늘었는데 병적 BMI가 6배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초고도 비만 환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그 서양에 가면 많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시선 때문에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비만을 본인이 떳떳하게 드러내는 어떤 사회적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지 우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비만했는지 2000년도의 어떤 비만 지도 색깔이 빨강면 빨갈수록 굉장히 비만해진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는 미국의 비만 그 지도에 보면 거의 비만한 지도가 거의 없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 미국 전역이 비만 지역으로 바뀔 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비만율이 올라갈 걸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비만은 전염성 질환인가 하면서 저자가 이제 자신의 책과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강요된 비만이라는 책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비만은 실적으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만은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권의 책에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비만은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책임이 더 강하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우리가 에피데믹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 2006년에 캐더린 플래카르라는 사람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이제 비만 아동이 사회적 비만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비만 아동이 1975년 대비 지금 2015년에 10배 이상 증가되었고 전 세계 15명 중 1명이 지금 과체중으로 될 만큼 이제 비만은 특히 개발도상국 예를 들어서 저소득국 이런 곳에서 많아지는 것처럼 비만은 가난을 물려받고 자란다고 할 만큼 이제 비만이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은 전염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3단계 영향 법칙이라고 해서 내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2, 4년 내에 늘어날 가능성은 약 45%가 많아지고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은 20% 높아지고 내 친구의 친구는 나한테 3단계죠. 이 사람이 비만해질 경우에 내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은 10%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 테스키 박사와 UCSD 공동연구팀이 2008년도 연구 의학저널에 한 건데 우리는 바로 친구가 나의 미래다 이런 관점에서 결국 내 주위에 과시하는 사람,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결국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비만이 전염성 질환이라는 어떤 강한 우리가 어떤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만을 보면은 우리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00만 년 전에 오스트칼로피테쿠스라는 우리가 이제 유인원에서 넘어온 이제 최초 인류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호모 에렉투스라는 이제 170만 년 전에 나타난 인류가 이때부터 이제 뇌 용량이 커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살게 되면서 불과 언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존하는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되면서 약 20만 년 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나와서 이때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기록 문화들이 남게 되고 최근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나오면서 이제 중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농사도 짓고 이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류 역사를 쭉 바라보면은 인류는 약 수렵에서 먹고 살던 세대가 15만 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은 약 450만 년을 이렇게 먹고 살다가 농업을 우리가 지은 게 약 지금 한 100만 년 정도, 만 년 정도 된 거죠. 10,000년에서 15,000년 정도 되어서 우리가 이제 식량을 약간 어느 정도 풍족하게 재배해서 먹다가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고 패스트푸드를 먹은 게 60년인데 이 6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몸이 이렇게 약 한 15만 세대 넘었던 우리의 과거의 어떤 체형을 무시하고 우리가 과식하고 가공식품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인류의 어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비만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은 도구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문명도 아니고 오로지 불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대 리처드 레넘 교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모 에렉투스가 가장 먼저 최초의 불을 사용하면서 이제 인류 최초 요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르겐 브라터라는 사람은 인류는 정장을 입은 양복을 입은 사냥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현대의 양복을 입고 있지만 불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의 모습을 갖춘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15만 세대 이상의
원신의 삶을 살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런 현대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모든 그 생활 패턴은 현대인의 삶으로 급격히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인류가 이제 그런 것이 어려워졌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왜 우리가 비만할 수밖에 없느냐. 현대인의 유전자에는 이렇게 선조로부터 우리가 봐서 4가지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약 유전자인데 절약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채집을 하면서 어렵게 동물 한 마리를 잡아서 먹다 보니까 이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대사량을 굉장히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이런 절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좌식 유전자는 사람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 다음에 앉아서 쉬고 싶은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사냥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먹으면 쉬려고 한다. 이게 우리 어떤 유전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 형성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는 지방 축적을 최대한 몸에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유전자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욕 이상 항진증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음식이 귀하다 보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동물 한 마리 잡고 맛있는 음식을 구하게 되면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두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뷔페 가서 과식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유전자를 현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양복을 입은 사냥꾼으로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보면은 인간 식생활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세계는 뚱뚱하다라는 저자 베리파키는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현대인 식습관 4가지로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1940년대 햄버거 사이즈가 이만큼인데 지금은 거의 2배로 늘어날 만큼 과거에 성인용이 지금의 어린용으로 바뀔 만큼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자가 우리 베리파킨이 말하는 4가지의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간식 먹기다. 그래서 현대 30대 미만의 인구 중 자기 열량의 4분의 1 이상을 간식으로 먹는 사람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과자라든지 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말에 굉장히 과식하는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음식이 대형화되었다. 그래서 1970년 대비 2007년 대비 모든 그 음식의 사이즈가 2배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먹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외식 문화 확산. 우리나라 현재 지금 2018년 기준 외식 규모가 약 140조 될 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또 이런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 과거에 장수 지역이었다가 미군이 점령하면서 미군의 서양식 문화가 들어가면서 장수 마을에서 가장 암이 많이 발생하고 조기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바뀐 것처럼 나우루라는 지역도 굉장히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던 지역이었는데 서양식 문화가 침투가 되면서 무려 20년 만에 90%가 비만율이 되었고 40%가 우리가 당뇨가 될 만큼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호주의 원주민들이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제2형 당뇨병이 많은 사람들을 약 7주 동안 호주에 본인들이 살았던 원주민의 시설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번 거주토록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증상이 감소가 되더라. 결국은 현대인들도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에 보면은 자연에 가서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현대 어떤 사회적 문화 이런 음식 문화로도 멀어지려면 분명히 건강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째 이야기로는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들 전부 다 공장식 축산으로 해서 항생제를 먹고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삶을 살다가 우리한테 음식을 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신선한 과일들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선한 과일보다는 이런 고기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그리고 또 그들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고 또 내가 이런 공장식 축산에 있는 항생제를 먹어 이렇게 병든 이런 고기들을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저도 고기를 좋아했습니다만 지금 이 책, 이런 관련 책들을 몇 권을 보면서 지금 제가 지금 7월부터 지금 가공식품 먹지 않고 그다음 가급적이면 이런 무항생제 이상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 또한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저널리스트 마이클 폴란이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우리가 광우병 소고기 사태가 온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잡식동물의 dilema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전자 변형식품, 또한 그 다음에 인공음식, 예를 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음식들 있죠. 그 다음에 선조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음식, 특히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본 바가 없이 약 지금 60년 만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식품들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를 혼란 속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쿠즈네츠 복선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쿠즈네츠 복선은 소득과 어떤 행복의 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의 가공 정도와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 이득을 보면은 우리가 음식이 가공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 사용을 하면서 불의 사용을 하게 된 것은 인간이 이제 뇌가 커지면서 내장이 줄어들면서 소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불을 사용해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골디락스 좀 만족도 수준이 올라가는데, 현재는 이제 산업화 음식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가공이 많아지고, 가공식품, 요즘 이제 초가공식품까지 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 우리가 얻는 이득보다는 음식의 가공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는 가공 단계를 넘어서 초가공 단계,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서 실적으로 음식이 너무 가공이 많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득은 없고 그냥 손해만 보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의 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이야기로 보면은 먹을거리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에서 우리가 선조들과 우리 현대인의 환경을 보면 선조들이 이렇게 며칠 동안 채집을 해서 어렵게 한 마리 먹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었다면, 우리는 바로 100m만 나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마트나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과 우리들의 다른 점은 음식의 가용한 양이 달라졌고, 음식 구하는 시간도 달라졌고, 음식 구하는 에너지도 달라졌고, 음식을 구하는 유형도 달라졌고, 음식의 어떤 시간적 제한, 우리는 마음 놓고 냉장고에 한 달, 두 달 제한 없이 먹을 수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번째 이야기로는 렙틴과 인슐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결국은 호르몬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의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이고,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관할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코티졸은 스트레스를 관할하는 호르몬, 에피네프린은 지방분해 촉진인데, 이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앞으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호르몬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비만이 유행되게 한 것이 사람들이 나태하고 탐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환경이 변화되면서 호르몬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 몸이 수정이 안 되더라. 결국적으로 우리가 호르몬 환경을 바꿔야만이 우리가 된다. 호르몬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점점 낮추고, 그렐린을 낮추고, PYY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높이고, 그 다음에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이런 환경으로 바꿔서 그런 음식, 과일이나 그런 우리가 땅에서 나는 수분이 많은 음식, 이런 채식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이 결국은 비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굶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몸이
다이어트에 겁을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절약 모드에 길들여져 있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지방을 가급적이면 천천히 연소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뇌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가 먹지 말아보면 더 먹고 싶은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일상 환경이 내가 예를 들어서 먹지 않을래야 먹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뇌가 굶주림을 느끼면 교감신경작용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식욕이 증가되고 식욕이 증가되면 인슐린이 증가되고 인슐린이 증가되면 렙틴은 줄어들고 식욕업체 호르몬은 줄어들고 지방이 잘 안 타가니까 다시 뇌가 굶주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굶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다이어트 종류가 약 25,000 종인데 그 중에 10년 이상 꾸준히 체중을 유지하는 다이어트 성공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할 만큼 인간의 어떤 가장 쾌락 중에서 가장 큰 쾌락이 무엇이냐면 먹기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식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마약이 없어도 술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굶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이야기로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더라. 그래서 식탁의 숨은 비밀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접시에 담아왔을 때하고 이렇게 큰 접시에 담았을 때 사람들은 접시에 담아진 양을 다 92%를 먹더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릇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바텐더들에게 이렇게 컵을 길고 가느다란 높은 컵과 이렇게 넓은 컵을 주면은 대부분 여기에는 70%만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100%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코넬 대학의 브라이언 완싱크라는 사람은 마인드리스 이팅이라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먹기라는 그 책에서 우리의 주위 환경이 먹는 양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그릇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상표라든지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비만을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만의 원리를 보면 정말 간단하죠. 내가 먹는 양이 있고 내가 쓰는 기초대사량, 내가 그 다음 운동 및 활동 이렇게 쓰는 것인데 그리고도 남은 칼로리가 있으면 이게 내장지방으로 저장됐다가 결국은 이게 비만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음식 섭취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칼로리를 내가 활동량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활동량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비만의 증상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뇌에는 뇌졸중과 우울증, 그 다음에 우리 내장에 보면 지방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암, 담석증, 성기능장, 관절염 등 비만의 증상은 정말 몸에 좋은 것. 과거 우리가 담배가 몸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비만도 우리가 몸에 유익한 것은 거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비만은 관리의 대상인 질병으로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비만의 예방 및 해결책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비만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면은 내가 당신은 살이 쪘다고 생각하느냐 안 쪘다고 생각하느냐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60%가 자기가 살이 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살이 찐 것이 본인 책임이냐고 물어보면 약 86.6%가 본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비만 유도가 요인이 사회에 있다고 보느냐면 약 85%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모순입니다만은 결국은 비만의 책임 본인도 있지만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 10가지 중에서 2개만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게을러 보인다든지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비만하면은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비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칠레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비만세라고 해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 있던 핀란드나 덴마크, 영국, 프랑스라든지 아시아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들이 비만세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비만세도 이제 도입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만 탈출법이라는 7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책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을 줄여라. 그래서 크기를 30% 줄이는 것을 이제 실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먹으라. 30분 이상 씹다 보면 우리가 약 20분 이상 지나면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삼시세끼를 꼭꼭 먹어라.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7시간 이상 자라는 얘기죠. 늘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라. 혼자 비만을 탈출하는 것보다 친구와 같이 가족과 함께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항상 일상에서 내가 일상을 피트니스 센터처럼 움직여서 같이 건강을 하길 바란다 하고 이렇게 비만 탈출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만의 사이학이 여러분들이 비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마치면서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